중고나라 이런 거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지정한 다음에 강제로 사업자 등록 내고 세무를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부가세를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간 거래 막 중고나라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부가세 없이 거래하는 게 합법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합법이 맞긴 한가요? 맞아요. 합법은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네. 계속 반복성, 그러니까 거래 횟수, 거래 대금, 형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직적이었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중고나라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내 거 프로필에 뭐 송파 금거래왕 막 이렇게 적혀 있어. 막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봐도 약간 이거 업자 냄새가 나는데.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사실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자를 안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지정한 다음에 강제로 사업자 등록 내고 세무를 추징할 수가 있어요. 아, 원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유사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사고 파시는 분이나 네네. 뭐 인스타에서 사실 공구 많이 하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옷 팔고 네, 맞아요. 막 돈 모아가지고 네. 사실은 그거 사업자예요. 그건 진짜 그쵸. 사업자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사업성이 두드러지니까. 그쵸. 근데 이제 다 네. 탈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게 뭐라 해야죠? 그 마진율 띄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세무서도 가끔씩 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크게 하시는 분들만 좀 잡아내는 편이고 네. 너무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안 돼서 좀 못 잡는 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 일도 아니에요? 네, 일도 아니에요. 그럼 구매를 그냥 원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를 뭐 해가지고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고 요런 거는 이제 걸릴 그게 이제 아주 반복적이다. 네. 계속적이다. 그러면은 사업성으로 볼 확률이 아주 높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매만 그냥 주구장창해요. 한 5억을 사고 10억을 사요 개인으로. 요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사업성이라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성이라는 건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사기만 하는 거니까 네. 그냥 팔지 않았어. 난 죽을 때까지 안 팔 거야라는 전제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성의 발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목적이신 분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단기 투자 이런 목적인 분들은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은 부동산에는 무조건 매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보니까 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말 그대로 내가 주택 매매업을 한다 그러면 네.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사고 팔면 그 사업소득으로 돼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금은 그게 이제 결정된 세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이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형태의 좀 다름이 있죠.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골드바를 사던 아니면 뭐 금반지를 사던 이렇게 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현금 영수증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출 증빙을 하면 확실히 뭔가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던가 도움이 되긴 하나요? 이게 근로자이면은 사실은 이제 그거 신용카드 세액공제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하면 더 세액공제 많이 되지 않나요? 현금 영수증이면 좀 더 많이 되기는 해요. 그 네. 퍼센트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본질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총 급여의 25% 이상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제 연말정산을 수만 건 하니까 네. 생각보다 본인이 세전급여인데 이 금액에 25% 이상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세전 연봉이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연에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0원부터 999만 9,999억까지는 똑같이 공제액이 0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 25% 이상을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줘요. 아, 첫 번째로는 25% 네. 이상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다. 네네. 왜냐하면 그냥 교통비랑 이런 것들 지출이 그렇게 사람들이 거치게 쓰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데요. 그럼 2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치면 25%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조차 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정도는 좀 생기는데 네. 그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안 받아도 네. 이미 낸 세금 자체가 별로 없어서 아, 이걸 안 넣어도 그냥 환급이에요. 이거에 목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급여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네. 오히려 급여가 너무 낮으신 분들, 거의 최저임금에 수렴하시는 분들은 네. 생각보다 내가 낸 세금이 제로에 가까워요, 항상. 네. 무조건 환급받아요. 음, 이걸 공제를 안 넣어도.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골드바에 현금 영수증 한다 해도 딱히 뭐 그런 건 맞아요. 없겠네요. 그리고 25% 이상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쓴 금액에 대해서 네. 3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골드바를 뭐 그냥 100만 원짜리 샀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100만 원에 30%인 소득공제가 되니까 30만 원. 네. 근데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는 말은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3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됐잖아요. 네. 이 30만 원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게 딱 세금이 빠져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네. 6%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네. 18,000원 빠지는 거예요. 아, 아주 낮아요.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긴 하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네.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막 10만 원, 20만 원도 안 돼요. 음. 오히려 그 돈이시면 이제 만약에 내가 급여가 낮다. 네. 그냥 청약 통장 넣으시는 게 더 커요. 아. 왜냐면 청약 통장은 여기서 세율 몇 프로 하는 게 아니라 2만 원 넣으면 2만 원 다 소득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라는 표현을 적용받는 것들이 바로 세금을 즉각적으로 빼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거기서 쿠션을 한 번 더해서 세금을 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100만 원에서 30% 해주는 건 좋아. 현금적 수준이 30%고 신용카드가 15%거든요. 네. 그럼 그 와중에 더 작아. 15%. 네. 15만 원. 거기서 6% 하면 9천 원? 100만 원짜리 샀는데 9,000원. 네. 아. 6%에 대해야 세금 구간이면. 네. 15%면 좀 더 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의하진 않다.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이걸 몰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아, 네. 한 명이 딱 몰아서 받자. 오히려 이제 내가 자취를 한다 그러면, 네. 그리고 무주택자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게 나아요. 아. 월세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가 연 500만 원 썼다. 그럼 네. 바로 막 12%, 60만 원 세금 빼줘요. 아, 진짜요? 그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그렇구나. 네, 엄청나게 그래서 유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금 관련된 사업자다. 네. 그러면 사고 팔 때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있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얼리 세공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요. 금은방이신 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금이랑 즉각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 네. 뭐 세금을 낸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절대 사업성으로 이제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아, 음.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내가 일반인인데 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내고 그리고 사면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어차피 매출이 없으니까. 아, 매출이 없구나. 매출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경비만 차곡차곡 쌓는 꼴이 돼가지고. 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생기시죠. 아, 그게 의미가 없구나. 네.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건 네. 사실은 필요 경비라는 개념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금 투자를 내가 이제 금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네. 사실 그거는 이 경비라는 개념보다는 재고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산으로 쌓이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좀 환급받는 정도로 매입세 공제. 근데 이제 그거 받는 게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내가 투자해가지고 가치를 네. 높여야 되는 게 그쵸. 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뭐 많잖아요, 누구나. 근데 요렇게 하다가 뭐 세금을 폭탄을 맞는다던가 아니면 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이게 아들한테 돈 주면서 네. 아빠 대신 금 좀 사와. 네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금계 단위로 넘어가면 사실 금액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제 번거로움의 소명이 생기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세법상에는 사실은 현금은 주는 순간 증여해요. 아, 진짜요? 아 그냥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줬어. 그러면 이게 서로 상계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주는 순간 또 중요해요. 그냥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거는 태그가 없으니까 그냥 네. 서로 방향성이 일방향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시 주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사실 세무서에서는 거의 다 이제 받아주시기는 해요.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줬다가 잘못 이체해서 다시 줬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미스가 하고 넘어가는 건데 대법원 판례까지 가면 그냥 주면 증여, 받으면 증여. 그 중요를 두 번. 네, 두 번 다 맞아요. 한 명 수증자, 나도 수증자. 네. 서로 세금 각각. 아, 진짜요? 원래는 제일 무서운 게 현금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가족 간에는 그 정도의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사회 통념상 좀 봐주는 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적요를 쓰고 큰 돈이면 좀 차용증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 관계를 복잡하게 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주면서 사와. 네. 이런 거가 제일 최악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 최악이에요? 가족끼리 거래를 자주 하면 세법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주면서 사다 줘 있는데 어머니가 바빠서 아들한테 또 줘. 근데 아들도 회사가. 그럼 며느리한테 줘. 그럼 증여가 몇 번이 네,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떨 때 이제 사단이 나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럼 10년치 계좌 내역을 볼 때 네. 이게 추적이 안 돼요, 잘. 며칠 차이가 있으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줬는데 어머님이 한 이틀간 묵혀놨다가 네.
아 맞다 사러 가야 되는데 주말 꼈네. 그럼 아들한테 이체 먼저 해주고 아들이 가야 되는데 일주일 까먹었다가 네. 며느리한테 돈 주면서 아 여보 사다 줘. 이 기간이 길잖아요. 네. 이 금액이 매칭이 안 돼 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금액이 똑같으면 또 매칭이라도 돼요. 근데 뭐 네. 1억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나 아빠 나 이거 좀 돈 좀 써야겠어. 네. 3천만 원만 하고 7천만 원은 또 며느리 주고 네. 막 이제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과연 추적하는데 사건의 재구성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거래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계좌 내역으로 많이 만들지 말고 네. 만들 거면 꼭 이제 메모를 좀 써라. 그러니까 금을 대신 사주는 목적 뭐 이런 것들 네. 간단하게라도 좀 써라. 그럼 만약에 이제 금괴를 이렇게 사달라고 해서 제가 돈을 받고 만약에 샀다고 치죠. 은행 간 이체라고 치면은 메모를 적는데 금괴에 메모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그 금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조사 때 사실 난항을 겪을 거예요. 왜냐면은 금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여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자녀분들은 찾아도 없는 경우 진짜 있거든요. 네. 아버지가 금괴를 쬐까맣게 조금씩 여러 개 사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기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래요. 나는 누군가에게 각인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축의금으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나는 금괴를 준다고. 네. 아주 쬐까는 금괴. 네, 뭐 한 돈짜리. 네. 그러면 그게 되게 상징적이면서 기억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돈짜리를 뭐 100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소비처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 안 됐을 때 이제 과세관청도 일반적으로는 막 집까지 들어와서 뒤져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아들이 갑자기 5년 이내에 네.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네. 금괴를 팔아가지고 네. 그런 후차적으로 걸릴 수는 있겠지만 즉각적으로는 확인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계가. 네. 근데 금괴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금괴를 가지고 가시면 약간 불안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금괴를 갖고 있으면 약간 금고를 또 사야 되고. 네.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준비, 네. 고민, 그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같이 막 뱅크런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순수하게 나는 내 은행 이제 못 믿겠다 해가지고 현금을 다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찾았다고 쳐요. 한 2억 정도 찾았어요. 근데 진짜 잘 모셔놓고 있다가 생각보다 경제위기가 안 왔네? 그래서 다시 통장에 넣으면 문제가 안 되나요? 그거는 문제는 안 돼요. 결국 이제 내가 뺐던 이유랑 그다음에 다시 입금한 내역, 네. 그다음에 기존에 본인이 그 소득을 어디서 이제 창출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되면 네.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그럼 그게 뭐 몇 년 뒤에 하더라도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빼서 금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넣은 것뿐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한번. 근데 이거는. 스토리 짜보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안 되면 제가 잘라낼게요. 네.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뭐 그냥 골드바 같은 걸 이제 하나 줬어요. 뭐 대략 한 1억이라고 치죠. 근데 이 아들이 뭐 평소에 뭐 이렇게 현금도 그냥 뽑을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뽑고 해서 한 20년치 뽑은 거 대충 계산 때려보니까 한 1억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옛날에 그거 뽑았던 거 잘 여기다 집안에 쌓아놨는데 이제 그거 그냥 다시 돈 넣는 거다 하면서 그 골드바 판 금액을 통장에 넣으면 이러면 안 걸리나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몰래 판 거죠. 몰래 팔아서 1억을 현금을 만들어서 현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릴 수 있나요? 결국 그러면 아드님은 2억 있는 거네 지금. 아니죠. 그 1억은 사실 이건 다 썼어요. 썼는데. 네, 썼는데 그러니까 인출 내역만 있고 소비는 뭐 그냥 하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은 있겠어요. 어찌 보면. 진짜요? 근데 1억이까지 열심히 하실 거면 네,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그 1억 원에 대한 출처를 따져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드님이 그 돈을 뽑을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서 났느냐. 네. 먼저 이분이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네. 왜냐면 세무서도 합리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을 했다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사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어떤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잡아내는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근데 이걸로 이제 탈세를 하거나 그런 거를 꿈꾸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있으시네, 이렇게. 근데 왜냐면 이런 걸 제가 왜 물어봤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뭐 이렇게 현금을 해가지고 막 금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금값이 좀 올랐어요. 이제 금을 팔고 다시 통장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넣을 때 어쨌든 현금을 뽑아서 금을 샀기 때문에
그 국세관청 입장에서는 얘가 금을 샀는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뽑은 기록만 있고 나중에 금을 팔면은 이것보다 금값이 올랐으면 더 많이 넣게 되는 거고 덜 올랐으면 덜 넣게 되는 건데 똑같은 금액을 넣게 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소명을 제대로 명확하게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법적 분쟁이 좀 발생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추징은 아니지만. 아,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금은방에서 만약에 제가 1억치 뭘 샀어요. 근데 이걸 골드바를 샀는지 뭐 귀걸이를 샀는지 팔찌를 샀는지 국세청이 아나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업체에다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아, 물어보는. 네. 폐기물은 관리 지침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 어떤 용기에 담고 어떻게 해서 처분하고 며칠 이내에 처리하고. 네.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형태가 있으면은 금방 협회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네. 일정 금액 넘어가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네. 장부를 기록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네. 형태를 적는다거나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입할 때는 확실히 다 적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뭐 그다음에 뭐 신분증까지 촬영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판매할 때는 그러나?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결국 그거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네.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랑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뀐 역사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이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가가치세를 매입을 이제 금을 매입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그때 몇 조 하셨지? 3조 했나? 아, 한 2008년 네. 의제 매입이라고 네. 말하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거래가 되어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그러고 이제 부가세 환급 받으면 3천억을 환급 받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공을 만든다. 네. 그럼 3천억 환급받고 국적 바꿔버리고 계속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왜냐면 금이라는 거는 거래 단위가 아주 높은 네. 가치의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형태의 특수 형태를 분명 컨트롤하는 뭔가가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